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3년 전 무려 15만 명의 여성들 그리고 일부 남성들은 미국 뉴욕 거리로 뛰쳐나왔었죠. 이들이 요구한 건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동 시간과 임금 그리고 노동 환경을 동등하게만 만들어달라는 외침이었고 그날은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113년이 지났네요. 지난해 국내 통계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남성 자살자 수는 다행히 8.9% 감소했지만 반면 여성 자살자는 4.8% 증가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상반기 20대 여성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2019년 대비 무려 43%나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동시에 오늘 저는 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마다 꽃다발을 준비해서 국회 청소 노동자들에게 꽃을 안겼던 남자, 바로 노회찬입니다. 노회찬이 없는 지금 그를 대신해서 꽃을 준비한 분들이 과연 국회에 계실까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워진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월 8일) 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TBS 라디오 개편 첫날 명랑시사도 새 단장을 했죠. 우선 1시간 30분으로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알찬 내용으로 꽉꽉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로킥은 뉴스 원정대로 새 옷을 입었는데요. 오늘은 여야 서울시장 단일화 이슈 그리고 대선 주자 지지율 내용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여의도 인터뷰, 여야 인터뷰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죠.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로 20대 여성의 약 29%가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여성 평등을 향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해 보이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부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 조정 경험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20대부터 50대까지 임금 노동자 여성들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일자리가 그동안 어떻게 1년 동안 변화했는지를 조사했는데요. 네. 조사 대상자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가 발발한 3월 이후에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그만둔 여성 중에 46%는 코로나 때문에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거나 혹은 해고를 당해서 네. 즉 이제 비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두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그전에 다니던 일자리를 다닌 여성들도 10명 중에 4명 정도는 휴업이나 혹은 휴직 등 고용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고용조정을 여성이나 임산부 또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는 응답도 한 35%에서 47%로 적지 않아서 좀 이제 코로나 때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여성들이 좀 더 1차적인 고용조정 대상이 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퇴직률이 특히 높은 어떤 계층이 따로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조사했을 때 20대 여성들이 특히 더 많이 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20대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 시기에 일자리를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대 여성은 또 다시 취업한 경우도 또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네. 퇴직한 적도 많았지만 다시 재취업한 경우도 많아서 그만큼 일자리 변동이 굉장히 잦은 집단이 이 20대 여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20대 여성이 퇴직을 했다 다시 재취업한 일자리도 임시 일용직이나 혹은 또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니면 음식점, 상점 이런 데들이어서 다시 이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이럴 경우에
또 퇴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일자리에 지금 반복적으로 취업했다 퇴직을 했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이 고용 불안전성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는 게 이번 통계를 본다면 한 20대 여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고용 상태가 불안하다면 뭐 실업 급여랄까요? 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20대 여성뿐 아니라 이제 전체 여성들 중에서 이번에 이제 퇴직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임시 일용직인 사람들, 상용직보다는 그리고 큰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퇴직 경험이 많았고요. 네. 또 업종별로는 이제 숙박음식점이라던가 뭐 도소매업 등 이렇게 대면 업종에서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업종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다 낮다는 것입니다. 음. 지금 이제 실업급여하고 그다음에 고용유지 지원금 이 두 개 축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좀 그 고용 위기에 대한 대책들이 추진이 되었었는데요. 네. 이 임시직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이 두 가지 정책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작년 8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임시직 여성은 27%밖에 안 되고요. 네네. 일용직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39%밖에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또 숙박음식점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 중에서도 네.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산업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 고용안전망에서의 어떤 여성들이 그만큼 더 남성들보다 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피해도 더 컸지만 이 피해 회복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오히려 더 적은 좀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그림의 떡이고 제도나 어떤 혜택이 있어도 나만 비껴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특정 네네, 계층이나 그렇습니다. 특정 성별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이제 고용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더 불거졌을 뿐이지 그 전부터도 쭉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극대화된 거고요. 네네. 그 이번 이제 통계나 조사를 해보시고 박사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이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식당이나 카페, 상점 이런 데서 이제 일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성들이 더 많고,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용보험으로부터 어떤 소득 보전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좀 확인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이런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때마다 계속 이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좀 이런 영업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 아니라 여기서 일하다 그만둔 그렇지만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네.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좀 시급한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열악한 일자리에 있던 사람이 퇴직한 다음에 또 다시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코로나 시기에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좀 확대해서 여성들이 많이 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시급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특히나 지난해 20대 여성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일자리 위기와 자살률의 관계를 뭐 밝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사를 진행한 것은 네, 아니었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대 여성들이, 일자리 위기가 상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심각하고, 계속 일을 했다 그만뒀다를 이제 반복하면서 상당히 어떤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소진을 많이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만큼 좀 이제 청년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 방안들이 좀 더 좀 꼼꼼하게 잘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진상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혹은 가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규원 교수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예. 이번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정말 충격적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나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도 불가능하고 연끌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네.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투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공분을 사는 게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네. 저도 신도시 쪽으로 제가 좀 관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렇게 임직원들이 투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한 3, 4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꽤 횡행했던 것 같고 그렇죠. 공직자들이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좀 충격이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네. 특히 지금 시점 자체가 민간 개발은 억제하고 공공 주도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네. 공공이 이렇게 이제 직접 막무가내로 투기까지 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충격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때까지 확대를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예, 뭐 신도시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큰 부지 같은 경우엔 신도시는 대규모 부지를 얘기하는데 네. 그 경우 외에도 신도시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 외에도 수도권의 요지들이 있습니다. 네. 공공주택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택지 개발이라고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자그마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 요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 작년 재작년부터 나온 것은 쪽방촌 재개발에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절차도 똑같고 그런 경우에도 이제 투기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서 수용을 통해서 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뭐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 같은 것들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네. 뭐 직전 1년간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거래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피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도 뭐 특이 사항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신도시는 당연한 거고 이 택지 개발 이쪽도 굉장히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 규모도 상당한가요? 예, 일반적으로 신도시급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100만 평 정도 이상 되는 걸 신도시급이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택지다 이렇게 하면은 한 3, 40만 평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분당 주변에 보면은 뭐 기흥지구, 부성지구, 보라지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공공택지로 해서 개발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한 개는 작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것들이 여러 개 뭉쳐가지고 신도시 규모를 형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 기회에 그냥 탈탈 털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패가 망신할 정도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힐 정도인데 지금 정부 부처 간에 하는 정부 합동조사단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특별수사본부에 이것을 맡기도록 했거든요. 예.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어디만큼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네. 뭐 장관 자체가 워낙 뭐 청렴하고 공사가 바르더라도 사장 임기 시절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좀 배제된 상황에서 좀 넓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정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근절 대책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럼 이 정도의 대책도 그동안은 없었던 걸까? 이 부분 자체도 또 분노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어떤 규제가 있을 거라고 국민들은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법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재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는 뭐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것들이 뭐 이런 기준을 새로 내놨는데 이것들은 대증적 처방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처방이지만은 그게 과연 원인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 차명 거래라든가 아니면은 뭐
친인척뿐만이 아닌 뭐 저 중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투기를 하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또 그렇게 근원적으로 막을 방법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 위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그런 것들은 그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네. 그 외에 거래량이 특히 지구 지정 직전 뭐 1년 동안에 거래량이 좀 이상적으로 많이 튀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거래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네. 특히 자금 흐름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대강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엄격하게 이것을 제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대부분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토지 거래를 이렇게 금지하게 되면은 뭐 개인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토지거래 금지까지는 좀 과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재산권 침해도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나 저 LH 직원이라든가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거래가 있으면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아니냐. 신고만 하면 여차하면 뭐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 친인척 또는 실명으로 거래를 하겠느냐.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양쪽 다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학 쪽에서도 미리 예전부터 나왔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도 윤리교육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짜 나쁜 행위구나 아니구나 이런 의식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동시에 좀 같이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뭐 윤리교육도 강화하거나 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정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뭐 제가 보기에는 상기 신도시 중단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그리고 상기 신도시 만드는 방식 자체가 과거에 80년대 만든 그 방식 그대로 관행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조사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연루됐다. 그러면은 네. 전면 재검토도 필요할 것 같지만은 뭐 상기 신도시를 지금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이것들은 공급에 따른 그 심리적 안도감 같은 것들을 주는 것들에 역행하기 때문에 시장 불안을 좀 더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결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매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안정세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주 이르고요. 네네.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에 상승한 것들은 거의 폭등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자산이라도 이런 폭등세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래서 시장은 뭐 여차하면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정부에서의 규제가 더 강해지고 거시 경제가 나빠지면 또 조정 국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둘 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상승 요소라든가 하락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데 네. 그것들이 극도로 눈치 보기 있는 장세지 안정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지금 가격 폭등은 전세난으로 인해서 폭등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세난과 관련된 어떤 해소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안정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홍남기 부총리는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안정세로 갈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번 일 계기로 이 정부에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공직자 윤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 자체는 80년에 개발된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공산국가를 제외한 거의 유일한 수용 방식이에요. 네. 철저한 비밀주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네. 처음부터 그 주민들하고 같이 해나가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비밀에 따른 내부 정보로 인한 투기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용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억울함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을 좀 손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였습니다.
뻔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반지 원정대보다 용기 있고 혹은 무모하고 환불 원정대보다 강력한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모셨어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김없이 월요일에 나와주셨고요. 네. 뉴스 원정대 새 얼굴입니다. 뉴스 원정대 개편하면서 이분을 꼭 모셔야 된다. 의견들이 많아서 모셨습니다. 세계일보 최형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교통 TBS는 어떻게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TBS. 예, 네. 제가 지금 그 같은 요일인데 네. 더룸에도 좀 더룸에. 나오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애청자입니다. 라디오는 네. 애청자. 예, 예. 그 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맥주 회동을 가졌다고 하네요. 1시간 반. 네. 뭐 배석자 없이 늘 쓰는 단어죠. 허심탄회하게. 꽤 긴 시간 두 사람의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단추 잘 끼워진 건가요? 네.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여기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감사 전화를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회동이 성사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두 사람은 한 번쯤은 일단은 만나긴 만났어야 하는 운명인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일단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단일화에 빨리 합의하자. 그리고 이 후보 등록 전에 한 사람만 투표 용지에 이제 프린트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선에서 이제 큰 틀에서 합의는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디테일한 거는 오늘 오세훈 후보가 이제 오전 라디오 방송에 나왔지만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조심하는 분위기겠죠. 초반이니까. 네, 아무래도 두 후보 간에 서로 이제 내세울 만한 것들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을 내세우느냐. 이제 오세훈 후보 측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네. 야권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적장자가 누구냐. 100석을 넘게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 후보로 선출된 내가 적장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인지도나 이런 걸 들어서 명분론을 내세울 겁니다.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고 가능성을 봤을 때는 네. 내가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거니까 네. 그걸 아끼면서 단일화를 빨리 하자라는 네. 얘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실무선에서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고 두 분은 이제 만나서 좀 점잖은 대화를 어쨌든 첫날이니까 했을 것 같은데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뭘까요? 뭐 적합도 얘기도 하고 뭐 경쟁력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적합도 말씀하신 대로 적합도와 경쟁력을 넣어봤더니 결과가 좀 다른 결과들이 네. 지금 보도도 되었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좀 이 선거인단 구성 이런 거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뭐 100%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인데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 주장하는 거는 100% 시민 여론조사 지금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냥 그대로 그냥 전화 돌리는 뭐 네. 그런 식의 조사인데 무작위로 일반 여론조사. 그렇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아니라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하고 싶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냥 이제 일반 대중에게 다 오픈을 하는 건데 내가 이 경선에 내가 투표를 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네. 즉 당원은 아니어도 좋으니 대신 먼저 신청을 받자 네. 이런 건데 좀 미묘한 차이가 있죠.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더 조직력이 강하니까 그 조직력에서 우위를 좀 하고 싶어하는 전략을 쓰는데 네. 이것 때문에도 아직 그 실무선에서는 조금 신경전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단일화 여론조사하면 이제 문항 하나하나 문구 조절 형용사부터 시작해서 뭐 순서도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100% 일반 여론조사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또 굉장히 치열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선들이 있을 텐데 처음엔 아름다웠지만 어떻게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다고 하는데 뭐 이제 기선제압용인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죠. 아무래도. 네, 네. 왜냐하면 자기 정당 후보를 이제 단 3석밖에 되지 않는 이 군소 정당에게 밀린 당대표가 될 경우에 본인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안철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하면 사실 그럴 거면 누가 봐도 당대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당의 후보를 본 후보로 만드는 것이 당대표의 임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대표를 지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측으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얘기가 또 나오지 않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려면 기호 2번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네. 사실은 기호 2번으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질 것이라는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예 지금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차오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심보다는 일반 여론조사로 해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당 밖의 사람들이 오세훈 후보를 더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또 자신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약진. 그런데 뭐 2번, 4번 얘기를 하지만 사실 번호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근데 사실 이제 단일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네. 만약에 번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10번이었거든요. 그랬으니까요. 네. 훨씬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훨씬 때문에 멀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일화만 되고 사전적으로 정보가 정달이 잘 된다 하면 네. 2번, 4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투표 용지의 칸은 2번째일 거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뭐 굳이 번호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가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모든 걸 다 트집 잡아야지 뭔가 양보하는 모습들이 되는 거니까 이것저것 다 문제로 이제 해놓고 하나씩 우리가 그 부분 양보할게 이러면서 뭔가 하나씩 포석을 쌓아가는. 알겠습니다. 여권도 단일화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일단 지난 주말 사이 이제 조정훈 후보를 꺾고 박영선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됐는데 김진애 후보와 협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고위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딱 4글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교착 상태 이렇게 하는데요. 답답하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물론 이게 오전 보고 상황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이제 네. 오늘 중앙 선대위가 열렸는데 네. 오전 보고 상황에서 교착 상태다 했더니 근데 자세한 사항은 그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이 강민정 원내대표랑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니까 그 실무 협상 팀 그 두 분입니다. 그 두 분만 네. 두 분만 합니다. 두 분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계속 하는데 그렇군요. 그때 뭐 중요한 사항 있을 때만 보고를 하는 형식이라서 자세히 모르는데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지금 그 김진애 의원이 오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거든요. 오늘 했군요. 네, 오늘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완전 배수진을 친 건데 지금 계속 뭐 라디오를 나오든 어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든 좀 박영선 후보가 곤란한 질문들 공세를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약간 무시 모드였다가 네. 생각보다 이게 무시할 게 아니고 좀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김진애 후보 입장을 좀 들어줘야 하는 네. 좀 많이 반영을 해줘야 하는 좀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친 거기 때문에 네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인데 김진애 후보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오늘 그 세계 여성의 날이잖아요. 세계 여성의 날 113주년이라고 하는데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나눴습니까? 네, 일단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여성의 날이었으니만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여성 인권을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사과. 이 부분이 가장 도드라졌고 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죄송하고 사과를 하려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강도 높게 비판할 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야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야권에서는 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는 정치인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며칠 사이에 여론조사에서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최영찬 기자 여론조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죠.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재명 경기지사고 24.1%였고요. 네. 3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4.9%,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7.6%, 정세균 국무총리가 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5% 순이었습니다. 또 오후에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또 나왔어요. 네. 문화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근데 그 윤 전 총장이 또 1위를 했습니다. 28.3%였고요. 이재명 지사는 22.4%로 2위, 이낙연 대표는 13.8%,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5.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1%, 오세훈 전 시장이 3.3%,
정세균 국무총리 3.1 이 순서였습니다. 네. 지금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하루를 조사했고 리얼미터는 6일, 7일 이틀간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이 수치가 그래도 엄청나게 뛴 거는 맞아요. 네. 뭐 심지어 튀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였어요? 이 결과? 일단은 네. 지난주에 이제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던지면 가파르게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이란 개인의 기대감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야권에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지지표를 던지고 싶어도 누구에게 지지 의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갈골 잃은 지지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난주 조사 또는 2월 조사, 1월 조사와 이번 나왔던 조사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기타와 없음, 모름, 무응답층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네.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쪽으로 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다만 이것을 이제 여권에서는 충분히 긴장감 있게 받아들이되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또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 아직 대선의 시간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양당의 후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양당의 예비 후보도 등록이 되지 않았고 그렇죠. 네. 2016년을 돌아보면은 반기문 당시 네. 유엔 사무총장이 계속 또 1위를 압도적으로 또 구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짝 효과인 건 확실하나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남은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일이 3월 9일이잖아요. 정확하게 대선 1년 남은 시점인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제가 좀 뒷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네. 문화일보 쪽이랑 제가 좀 문화일보 리얼미터 다 이제 좀 연락을 해봤더니 네. 원래는 이게 급박하게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원래 서울시장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네. 야, 지금 서울시장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한번 제대로 넣어보자. 핫 이슈죠. 예, 이제 네. KSOI가 나올 줄 모르고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사실 몰랐대요. 네. 몰랐는데 그래서 사실은 후보군에 유시민 전 장관을 넣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리얼미터 측에서 이거는 문화일보 성향을 아시면 조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대놓고 문화일보가 윤 총장을 지지한다고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 네. 그거는 좀 빼자라고 어. 했는데 뺐는데도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놀랐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계속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윤 전 총장도 좀 운이 좋은 게 지금 마침 LH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투기 의혹 사건이. 그랬기 때문에 이 수치 결과는 그것과 결부시켜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밖에 안 된다.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너무 높아지는 거는 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감이 있는데 어디 투영할 곳이 없어서 그게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한 그 지지율로 되게 반영된 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 서로 이제 무엇을 조사할지 여론조사 기관들이 서로 모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리얼미터 조사는 유선, 무선, 병행, 무작위 생성 방식으로 임의 전화 걸기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4.7%였습니다. KSOI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했고요.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6.1%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숫자만 보면은 막 32.4% 나오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한 달 전쯤이었습니까? 어디 인터뷰에서 별의 순간이 인생에 한 번은 온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이 그 순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어도 일단 별의 순간에 들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별의 순간을 빼서 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자기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LH 사건이라든지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야권에 없다든지 이런 상황적인 요인이 아니라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불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제 불려 나갈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부터는 사실 이제 정치인의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1년 동안 그러니까 LH 공사를 만약에 비판해서 정부 지지도를 깎고 본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LH 공사로 인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상실감을 얻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얻은 청년이나 또는 기성세대들에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 메시지로. 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본인 스스로가 정치인으로서 이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네. 그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별의 순간에 있는 것인지 별이 되는 것인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기문 전 총장 케이스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유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 좀 이제 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은 되게 많이 높은데 이게 약간 반사이익 측면이 있어서 그럼 이제 만약에 정말 아직 공식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은 안 했지만 네.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순간 이제 여의도는 정말 누구 비유처럼 UFC 같은 무대인데 네. 그 대검과 다르게 그때 보이면은 기자들이 때로 달려들어서 막 그렇죠. 그냥 바로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피하면은 그 카메라에 찍히는 그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마이너스죠. 네. 근데 그게 피하지 않고 그럼 말을 한다? 그 실언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정무적으로 단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물론 특수통 검사에서 꽤 정무적으로 꽤 뭐 능력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네, 네. 과연 여의도 문법에 따라서 네. 이게 조금만 틀려도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잖아요. 언론이 또. 언론이 또 예, 그거에 따라 해석을 과연 잘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릴 수 있는데 이 정무적 감각은 좀 많이 학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엄청난 때문에 훈련과 학습이 필요한데 예, 예. 과연 잘 될 것인가? 우리 한 달 뒤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첫 선을 보이신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열심히 투자한 개미 그리고 돈과 함께 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돈과 함께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비스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뵙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인 것 앞으로는 같아요.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앞으로 저희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거죠? 네, 스튜디오에. 네, 스튜디오. 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네. 특히 그렇습니다. 코스피 7일 만에 3,000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오늘 하루 주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오늘 월요일인데 네. 네, 출발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말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행복하게 좀 보내셨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네. 미국 증시가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디어 좀 코스피도 좀 진정되겠구나 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출발은 좋았는데 역시 우리나라 증시가 요즘에 좀 체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10시 반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증시 출발이 되게 안 좋았는데 아, 중국이 장중에 이제 급락전환하면서 네. 급격하게 좀 매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들 매도 나오면서 오후에 이제 급락해서 3천이 깨져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3,000선이 붕괴되면서 2,996포인트에 네. 일단 마감이 됐고 일단 또 오늘도 보면 중국 증시도 그렇지만 최근에 성장주들이 되게 좀 분위기들이 안 좋아요. 네. 뭐 카카오라든가 네. 뭐 LG화학 같은 2차 전지라든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기업들. 네.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급등했는데도 테슬라는 유독 빠졌거든요. 너무 많이 3%. 빠졌던데. 예. 네. 그래서 그 여파가 이어져서 오늘 좀 약했고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정말 그 무거웠던 은행주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그런 기업들이 한 4, 5%씩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요? 예. 거기다 이제 철강주라든가 이런 네. 기업들이 진짜 모처럼 올랐는데 그 기업들이 사실 작년하고 1월까지는 거의 완전히 왕따 아닌 왕따를 받던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금리 상승에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성장주가 좀 빠지면서 근데 성장주들이 그 시가총액이 예전에는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훨씬 높았어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네.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대부분 성장주예요. 우리 한국도. 네. 그러니까 거의 나스닥 지수에 그냥 연동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장주들 많이 빠지면서 증시는 일단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좀 올라갔고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좀 네. 바이오가 좀 있다는 악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올리패스란 기업이 이제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임상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하한가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부터 하한가를 갔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회사가 만드는 이제 6개 약품에 대해서 판매 중지 결정을 좀 내려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심각하네요. 네. 허가된 것과 좀 다르게 제조가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이오 투자 심리에 안 좋게 작용하면서 오늘 코스닥도 좀 동반해서 급락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 쪽은 요즘 좀 계속 괜찮은 건가요? 예, 철강이 강한 이유가 이제 네. 금리 인상 수혜주기도 해요. 경기 민감주인데 네네. 거기다가 중국이 아시겠지만 그
이제 2030년부터 탄소 배출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네. 그래프가 꺾이는 건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강 공장을 다 가동을 감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철강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이게 전체로 보면 18%나 된대요. 네. 전체 그 업종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이라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 바오산 스틸 같은 기업이 이제 감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감산하면 공급이 주니까 네.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철강주들한테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관련이 있었군요. 네. 그 오늘 같은 경우 연기금 오늘도 연기금 계속 매도 행진이었습니까? 네, 네, 오늘도 지금 뭐 한 달 반 이상. 네. 2,728억 팔았고요. 예, 정말 좀 네.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긴 네, 한데. 계속 진짜 팔고 있군요. 예.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 뭐 뉴스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긴 한데 기금운용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면 국내 주식 투자 이제 자산 배분 다시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단독 보도라서 네. 모든 언론들이 다 같이 보도하면 사실 좀 믿을 만한데 아 그렇군요. 보통 한 곳에서 나오는 보도는 좀 뭐 약간 안 맞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는데 네. 이 얘기가 나왔던 배경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전에 인터뷰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지금 가이드라인을 너무 이제 경직되게 네. 운영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논의를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뉴스에 나온 걸로는 내년부터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올리겠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 투자가요. 지금 올해 16.8%인데 네. 2025년까지 15%로 줄어들어요. 네. 일단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돼 있어요. 25년까지. 예, 그럼 네. 계속 주는데 네. 이거를 내년부터는 다시 상향하겠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되게 좋은 호재죠. 네네. 올해부터 당장 이제 또 시행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은데 네. 일단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진짜로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뭐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지만 이번 주 좀 눈여겨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도 뭐 되게 힘든 장이 좀 예상되는데 네. 그래서 좀 눈여겨 볼 만한 건 여전히 좀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 은행이라든가 금융주 같은 보험주 같은 그쪽이 좀 강할 것 같고 네. 이번 주에 좀 눈여겨 보실 만한 건 이제 이벤트는 뭐냐면 그 3월 10일 날 쿠팡이 상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뉴욕 네. 증시에. 그래서 쿠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거론되는 게 네이버나 네. 이마트 같은 기업들이 경쟁해서거든요. 그래서 네. 그 쿠팡이 무려 이번에 만약 공모가가 10일 날 결정되는데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되면 시총이 무려 57조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 5위예요, 사실은. 아, 어마어마한 57. 규모입니다, 네, 사실은. 네. 적자 기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네이버나 이마트는 너무 싼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고 요새 좀 많이 얘기들 나오잖아요. 가상세계. 네네. 그 대표 기업이 미국의 로블록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3월 10일 날 또 상장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그 뭐 게임주나 엔터주들 있잖아요. 뭐 와이즈엔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사실 블랙핑크도 뭐 가상세계에서 뭐 팬사인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받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아, 내일부터입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네.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1275대 1로 흥행이 성공했는데 공모가가 6만 5천 원에 일단 결정이 됐고요. 네. 시가총액은 5조 원 정도로 결정됐으니까 한번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한번 공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과 함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3부에 뵙겠습니다. 이번 역은 국회의사당 역입니다. This stop is National Assembly. 명랑시사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개편이 되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게 여럿 있는데요. 단일화가 정치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코너 단일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성공했어요. 월요일날 여의도 인터뷰 시간 마련했고요. 여야 의원들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이 지금 여당의 굉장히 악재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 진성준 의원께서 변창흠 장관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뭐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고요. 변 장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야당이 변창흠 장관이 직전에 LH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었어요. 네. 물론 그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LH 사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거나 뭐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에서 LH 사장으로서 뭐 부적절한 어떤 직무 수행이 있었다거나 또 직무 수행 과정에서 대단히 미흡했다거나 하는 점들이 드러나서 명백하게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당장 중요한 것은 이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안겨준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을 드러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또 책임을 물을 것은 묻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일은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공석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지금은 국민의 여망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상을 다 드러내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과정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네. 나중에 묻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해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페이스북인가요? 글을 남겼습니다. 패가 망신할 정도로 엄벌하라, 가혹할 정도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 부처 간에 하는 이 합수본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국수본까지 같이 그러니까 합수본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2차로 국수본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이제 과정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수본 입장에서는 또 첫 시험대가 될 상황이고요. 네, 저는 정부가 잘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사와 동시에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상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조사에는 계좌 추적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또 과연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했느냐를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점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수사단을 만들고 수사에 동시에 착수토록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수본 가지고는 조금 못 믿었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중대범죄 6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네. 현재 드러난 이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해야 될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 새롭게 법이 개정된 만큼 이 법에 입각해서 수사 주체인 국가수사본부가 열과 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처음 맡게 되는 중대 수사인데 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 어제 이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이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재발 방지 대책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등록제였습니다. 이 부동산 등록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나 또 LH공사와 같이 토지개발이나 주택 공급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 네. 또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 내역을 사전에 신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록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재산 상황의 소유 관계나 변동 상황을 곧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법적인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포착해낼 수 있고 또 사전에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주택 공급 업무나 토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거래 소유를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가기 위한 중대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이제 특정 직업군들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거래 못하도록 그 뭐 증권거래소나 이런 직원들은 어떤 그 규제 장치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었다라는 게 더 놀랍거든요. 왜 이게 마련이 안 돼 있었을까요? 놀라우신가요? 네, 놀랍습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의원님도 놀랐습니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거의 시장 방임주의로 그동안의 정책을 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온통 맡겨놓다 보니까 네,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네. 감독하거나 단속하지 못했던 것이죠. 음,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이 네,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저는 제 지론처럼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이 1경 3,300억 원에 해당합니다. 1경 3,300조 원에 해당해요. 네, 우리 금융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1경 6천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액도 그 금융시장과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는 반면에 네,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너무 허술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LH공사 투기 의혹도 놀랍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돼 있지 않다는 거에 다시 한번 놀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이슈로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 갑자기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장직 사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는 거죠. 네,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만 그 자체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현직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라고 하는 데 대해 많은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총장직을 이제 버리고 나오니까 이제 정치를 할 모양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한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지지를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이라고 그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쭉 갈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사례를 봐도 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나 네, 고건 총리 이런 분들도 공직에 있을 당시에는 높은 인기와 지지율을 구가했는데 네, 당장 정치 행보에 뛰어들자마자 검증이 시작되면서 그냥 중도에 사퇴해야 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처음 등장해서 새정치를 주장했을 때에는 우리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양치기 소년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마니까 네,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에서 받았던 어떤 그런 후광 효과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들어서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 네. 과거에 법칙과 같이 작동해왔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윤 총장의 사퇴로 인해서 어쨌든 당장 이제 코앞에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권에 더 많은 혼란과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네. 예, 당장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던 날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랬죠. 네. 그 때문에 오세훈 선출 뉴스가 그냥 빛이 발해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또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나오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은 아주 거친 비난을 검찰에 대해서 했지요. 네. 그만큼 그분들의 심기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야권에 이렇다 할 대권 주자가 없어가지고 네. 도토리 키재기인 상황인데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등장한다 그러면 그 야권의 대권 후보 또 입지자들로서는 심기가 복잡할 수밖에 없죠. 네. 혼란을 야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총장 사퇴 전날 대구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은 4월 창당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준비를 해왔다고 보십니까? 여권에서는? 그런 정황들이 속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윤석열 총장 측근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전 측근을 만나가지고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예, 무소속으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조언도 구하고 그랬다는데, 뭔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 정치를 해보자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윤석열 총장이 재직 시절서부터 정치 행보를 해온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휘둘러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네.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보이고 있다. 자기 식구들은 감싸주고 또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만 수사를 계속해 왔지 않았느냐. 그것도 매우 가혹한 방식으로.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편파적인 수사를 계속해 온 것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분명하게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인터뷰 야당으로 가볼까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뉴스가 요즘 너무 많아요. 예. 먼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LH 임직원들, 뭐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가장 뜨겁습니다. 뭐 밤잠을 설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댓글을 보면은 분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정부 합동조사, 이 합수본 외에도 이제 국수본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 1, 2단계 조사 다음에 수사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정부 여당은 이거를 빨리 종결 짓고 싶어 할 텐데 이게 이슈가 길어지고 또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가고 또 이후까지 가고 하는 건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빨리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또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 책임지고 하는 식으로 이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시키고 검찰 수사시키고 검찰 같은 경우는 전에 역대 정권 때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크게 폭발했을 때는 합동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전문 인력 투입시켜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국회도 할 수 있으면 국정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삼두마차로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빨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또 책임 소재를 밝히고 문제를 종결짓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정부의 조치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될까? 뭐 정치적 입장에서는 야당은 이 이슈를 계속 이렇게 뭐 끌고 가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뭐 정부 여당이 야당 도와주려고 일부러 사건을 끌리는 없는 건데 근데 지금 그 대응 조치들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 정부의 어떤 설명이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6대 주요 범죄만 검찰이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뭐 공직선거, 중대범죄, 재해 등등.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그 지금 법에 따르면 국수본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첫 번째고 감사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조사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또 이제 개시하고 뭐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정부가 먼저 조사를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설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득이 안 되시는 건가요? 저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상으로도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좀 전에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검찰에 아직 남아 있는 사건 유형이 6개잖아요. 6개. 그 중에 부패 범죄 그리고 공무원 범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전형적으로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이 해야 되는 건데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에 넘어왔다고 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경찰이 이 사건을 맡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래 갑니다. 한마디로 경찰을 그 수사력을 잘 못 믿겠다. 아직은. 수사력 자체도 네. 그 굉장히 좀 그 미진한 상태지만은 그 동안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법무 차관 사건이라든가 네네. 또 박원순 전 장관 사건이라든가 전 시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경찰 단계에서 다 덮이고 뭐 위야무에 되고 이렇게 된 걸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네네. 그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이 진상규명 되기도 단기간에 또 네. 되기도 어렵지만은 그걸 국민들이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 이 검찰의 이 권한이 많이 넘어가는 거에 비하면 신뢰도는 여전히 아주 이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믿지 못하면은 그 정치적인 부담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빨리 검찰합동수사단을 꾸려가지고 뭐 검찰도 이 검찰 있고 저 검찰 있고 뭐 그렇지만은 하여튼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사건을 빨리 규명하고 또 책임 소재를 밝히고 하는 네. 게 이 들끓는 민심을 그나마 좀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사건이 그 처리가 길어지고 할수록 정권의 부담이 커질 겁니다. 정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예, 걱정을 해줄 입장은 아니지만은 네, 하여튼 국민들 예, 입장에서는 예. 솔직히 얘기하면 경찰도 못 믿겠고 검찰도 못 믿겠다예요. 지금 예. 보면은 그런 상황이 더더욱 못 믿는 게 이제 정부죠. 정부 합동수사단은 네.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일단 의지가 있어도 그거를 파헤칠 수단이 빈약한데 네. 의지부터가 뭐 총리도 그렇지만은 우리 장관은 그 이 사건의 주 책임자로 지금 빨리 물러나라고 네. 하는 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장관이 네. 같이 책임지고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한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 믿을 수 과연. 없다. 그나저나 지금 오늘 오후 한 5시경 이제 보도가 나온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 토지거래 조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리적으로 그 진상규명이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가능은 하다면은 그걸 뭐 그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 지금 불거져 있는 이 건만 네. 3기 신도시 건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할 조사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규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더 확대해 가지고 과연 될란가 하는 그런 의심은 들지만 네. 그런 문제만 없다면은 뭐 그때까지 더 확대하는 거는 거 뭐 나쁘지 당연한-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예. 이제는 정치인 윤석열 이렇게 불러도 어색하신가요? 아니면 안 어색하신가요? 아직은 정치인은 아니겠죠. 아직은. 예, 정치할 가능성이 많은 네. 예, 예비 정치인. 예비 정치인. 그건 뭐 없잖아요. 그냥 예비자 붙이고 안 붙이고는 사실 이제 제3자가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오늘 여론조사가 워낙 높은 점수가 나오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일단 정치인으로 수용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 총장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오늘 두 군데서 여론조사 나오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분석이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응답하는 국민들이 네. 이 정치할 가능성이 많은 윤석열, 네. 잠재적인 정치인 윤석열, 네. 또 더 나아가서 대선 출마 기대가 가는 기대감. 윤석열 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지율이 푹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그 사람이 하는 이 처신에 대해서 네. 나름 호감을 가지고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지지를 보내는 분들의 생각이 검찰총장으로서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잡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자질과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런 이제 정치인으로서 기대는 사실 여론조사에 크게 반영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 나머지 부분의 지지도 같이 이제 결집이 돼서 이렇게 푹 올라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또 이제 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진성준 의원 앞에서 인터뷰했습니다만 오래가지 못 갈 것이다. 컨벤션 효과다. 과거에 우리 반기문 총장 받고 과거에 고건 전 총리 보지 않았느냐. 그 경로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또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어떻습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분들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다가 짧은 기간에 낙마했잖아요. 네, 그렇죠.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총리로 임명한 거 후회한다고 그러셨던가 뭐 정치할 그릇이 아니다 이 말씀했나 하여튼 그 말씀하니까 바로 그냥 사퇴해 버렸거든요. 그게 충격이 컸던 거죠.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총장 그만두고 귀국해서 김포공항에서부터 뭐 이렇게 지하철 갈 때 그런 소소한 이슈들에 휘말려 가지고 대응 제대로 못하고 20일 만에 그냥 그만둬 버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 자질과 소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주변의 뭐 캠프랄지 참모랄지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구축 못 해가지고 뭐 그 대응 제대로 못해서 헤매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경우 측면도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개인에게 그런 정치적 자질과 소양이 있느냐라는 게 하나의 변수일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만약 그런 행보를 간다고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에게 부족한 정치적인 그 소양, 자질 또는 위기 관리 능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느냐, 구축할 수 있느냐, 맨파워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또 변수가 돼서 이후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자꾸 여쭤보는 게 제가 외교부를 좀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오래 출입을 해서 당시 반기문 장관 때 제가 출입 기자였어요. 나중에 그 예비후 그러니까 귀국하시고 봤더니 주변에 다 외교부에서 봤던 분들이 쭉 서 계시더라고요. 이제 둘러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주변에 사실 이제 친해도 어쨌든 검찰 선후배일 것 같잖아요.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등등. 근데 과연 이 여의도의 어떤 문법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적응을 잘 하실까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감하거든요. 그 반기문 총장 제가 그 캠프 만드는 거 보고 이거 위기 대응 안 될 텐데 전혀 엉뚱한 문법으로 사람을 구성했네. 그리고 또 뭐 특정인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반 총장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분도 계신데 그분도 캠프 구성한 거 보고 어이구 이거 아니다 싶었는데 아니야 될까 위기 관리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 이제 앞으로 윤 전 총장이 그 맨파워를 꾸릴 때 인력을 꾸릴 때 봐야 되겠지만은 검찰 출신들만 중심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검찰 출신들 중에서도 정치적 감각이나 이런 대응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핵심으로 세운다든가 이러면 앞으로 문제가 많을 거고 검찰 이외에 여러 분야에 특히 정당, 정치, 선거, 홍보, 정책 이런 쪽에 이 노하우와 이 특장점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검찰 출신들을 뽑더라도 그 검찰 중에서도 감각이 있는 민심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쓰느냐 아니면 진짜 뭐 이렇게 수사만 아는 사람들을 뽑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질 거로 봅니다. 의원님 한 20초 남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이 됐잖아요. 이제 야당 사람이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규정을 했어요. 국민의힘에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플러스다. 어째서요? 국민의힘이 야권 민심을 다 아우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 정권교체하려면 야권 민심 전체를 아울러야 되고 국민의힘이 커버하지 못하는 흡수하지 못하는 민심을 결집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그 윤 전 총장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랑시사 오늘 개편으로 지금 마쳐야 됩니다.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